더 뉴스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만 5세 입학 추진 혼선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인적 쇄신 문제와 관련해 내실 있고 실속 있게 할 생각이라며 큰 폭의 개편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원 9명 명단을 발표하고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원 80조를 하급심 유죄 판결 시 정지하도록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전국에 주택 270만 호를 공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를 풀고 신탁사의 정비사업 참여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사회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국정원 압수수색 한 달 만에 다시 대규모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만 명대로 주춤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4월 말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달 말 유행 규모가 정점을 지날 걸로 보이지만 광복절 연휴와 개학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계속된 폭우로 전국에서 주택과 상가 8,900여 곳이 침수됐고 이재민 2,3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신속한 수해 복구가 절실한 상황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전국에 또다시 비가 예보돼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로 신나게 해봅시다. 네, 내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입니다. 10시에 기자회견 있습니다. 저희가 생중계해 드릴 계획입니다. 오늘도 전국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 야당 민주당의 신경민 전 의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 저희가 앞서 1부 때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리고 있고 여기서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재신 문제 논의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건 뭔가 했었는데 조금 전 그 결론은 재신임 하기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저희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 재신임을 논의한 게 더 큰 뉴스인지 아니면 재신임 됐다는 것이 더 큰 뉴스인지 아직 저는 잘 판단이 안 서는데요. 자, 우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예, 우리 이제 비대위도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남은 문제가 이제 원내대표의 문제였는데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실수들 검수완박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의원들 일각에서 다시 한번 재심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고 그게 조금 전 의총에서 가결이 돼서 이제 재심을 받은 것입니다. 네. 의원들 전체적인 의견이 비대위 출범으로 당의 체제를 바꾸는 것으로 당의 혁신을 해나가고 원내대표까지 바꾸는 큰 변화를 하는 건 좀 너무 나간 거다 이런 생각을 다수의 의원들이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그런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합니까? 의원총회 때? 네, 그렇습니다. 의총에서 표결을 했으니까요. 네. 예. 네. 신경민 전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뒤집어 엎는다 라고 그랬으면 뭐 엄청난 사변이죠. 네. 근데 그걸 다들 원하지 않을 거고요. 근데 또 하나 좀 그림이 좋지 않은 건 이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네. 그 문자 파동 아니었습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나 TV 나갈 때마다 얘기하는 체리 따봉 문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체리 따봉 문자가 없었더라면 아마 비대위 체제로 가지 않고 지금 적당한 선에서 계속 흘러가고 있었을 텐데 네.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원내대표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게 됐다라는 점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원내에서 만약에 그만두게 되는 사태가 된다면 이건 뭐 엄청난 사변이 되고 내일 있을 그 심리에서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네.
조금 전에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이 압도적인 다수로 권성동 원내대표 재신임 가결됐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대체로 분위기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제 의원총회 때 비대위원 6명 명단이 발표됐고 3시에 전국 상임위원회 때 이제 최종 추인을 한다고 하는데 비대위원 면면을 보시고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호영 그 비대위원장 고심이 크셨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지역별 안배, 연령별 안배, 성별 안배 이렇게 좀 안배를 주로 해서 비대위를 앞으로 잘 끌어나가겠다는 이런 고심이 반영된 결과가 아니냐. 네. 청년도 있고 여성도 있고 지역별로도 강원, 충청, 뭐 호남 고루고루 등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역별로 치면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 이제 지역별 안배인가요? 이제 우리 청년이면서도 최재민 비대위원이 이제 강원이고요. 네. 이소희 비대위원이 세종입니다. 지역별 안배를 하면서 청년을 발탁한 케이스가 되겠죠. 네네. 의원들 중에는 이제 엄태영 의원이 충북이고 전주의 의원이 비례대표입니다. 그리고 정양석 의원 지역구가 서울이죠. 네. 그래서 이제 고루고루 반영을 다 했다. 네. 세 분은 당연직이기 때문에 그건 뭐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네. 나머지 6분에 대해서는 지역별 안배, 연령별 안배, 성별 안배를 고루고루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호남 지역을 좀 배려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하던데요. 네, 호남 지역의 배려는 뭐 저희 당의 지속적인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법 많이 배려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기환 위원이 광주시장 후보였고요. 그다음에 우리 그 전주의 의원도 이 호남 출신이고 정양석 의원도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역 기반은 전주의 정양석 두 분은 서울입니다. 네. 그래서 활동하는 기반, 정치적 기반은 서울이고 고향은 이제 호남이고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신경민 전 의원님은 비대위원의 명단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진 정책을 이어받아서 호남과 연관이 있거나 아니면 호남 출신인 분들을 많이 쓴 건 확실히 눈에 띄어요. 그건 뭐 눈에 띄는데 지금 딱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기환 네. 이분이죠. 주기환 이분은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윤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굉장히 깊은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번에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비대위원까지 진출을 한 걸로 봐서는요. 역시 윤 대통령의 입김이 정말 세구나. 네. 이 비대위에도 윤 대통령의 연락장교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네. 라는 걸 느끼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건 좀 문제가 될 겁니다. 네. 당 내외에서 문제가 될 거고요. 권성동 대표도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정기국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들어오긴 들어왔지만 스타일은 완전히 국인 거죠. 이렇게 의총을 통해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 아주 옹색한 원내대표가 됐고 네. 여기서 이제 실수 하나 더 나오면 정치 생명은 거의 끝이라고 봐야 되고요. 본인도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이번에 필사적으로 안착을 하려고 노력을 한 거고 뭐 의총하면 되는 거죠. 의총에 나와가지고 당신 안 돼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배짱을 가진 의원이 국힘당 안에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게 봉합은 이렇게 돼 있지만 권성동 대표도 불안하고요. 그리고 이 주기환 비대위원 이건 아무리 봐도 껄끄럽습니다. 네. 박수현 의원님께서 그 주기환 비대위원에 대한 그 평가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광주, 호남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그렇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광주시장으로 출마를 했던 분이고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이라고는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가까운 사람은 넣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것이고요. 뭐 우리 주호영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도 한 분 정도 들어가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를 전남을 대표할 만한 인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이번에 그 면면에는 이른바 친윤계라고 하는 게 권 원내대표하고 주기환 위원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친윤계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 뭐 친윤계는 저희 당 당원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전부 100% 저는 친윤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친윤계다. 예.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들리는 얘기로는 이번에 윤핵관 호소인 그 6명 중에 한 2명 정도가 비대위원으로 거론이 됐는데 오늘 발표 보니까 전원 아웃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에 대학살이 주요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 호소인 중에 한 분이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인데요. 잠시 뒤에 그 소회에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이제 내일 어쩌면 이르면 내일 결과가 가처분 심리 결과가 나온다고 하고요. 내일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하는 날인데 이것이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그럼 이준석 대표의 발언 듣고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앵무새같이 읊는 윤핵관 여러분이 조금 더 큰 정치적 승부수를 걸기를 기대합니다. 권성동, 이철규, 장재원과 같은 윤핵관들, 그리고 정진석, 김정재, 박수영 등의 윤핵관 호소인들은 윤석열 정부가 총선 승리를 하는데 일조하기 위해서 모두 서울 강북 지역 또는 수도권 열세 지역 출마를 선언하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이준석을 공격했던 사람의 97% 이상은 자기 이름 걸고 비판 못했습니다.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로 이렇게 언론에 나면서 오만대다 내부 총질을 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익명의 편리함, 대포차로 이렇게 사고치고 다니는 분들한테 대포차 말고 제대로 된 번호판으로 다녀라 그러면 그분들이 왜 하겠어요. 네, 이준석 대표가 연일 라디오 인터뷰도 하고요. 윤핵관 호소인 3명 중에 1명으로 거명되신 박수영 의원님. 저 말할 때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우리 당내 분란 때문에 그 많은 국민들한테 심려를 끼치게 되어서 송구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당은 정상화돼 가고 있는 분위기로 비대위 출범하면서 잘 돼가고 있고 국정감사 준비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 정치인의 말이라는 것이 생각나는 대로 하고 싶다고 전부 다 쏟아부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걸러서 국민들을 위한 발언들 그리고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가겠냐는 발언들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쏟아붓는 것은 이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발언들이 진행이 됐고 지금 이준석 전 대표죠. 전 대표의 발언을 보면 네네. 이 원인이 우리 당에서 고발을 하거나 한 게 아닙니다.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폭로를 했고 사법시험 준비 생모임이라는 데서 고발을 해서 시작된 것인데 그걸 마치 당이 움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프레임을 짜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성명에서 본인에 대한 성찰 이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거 자신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소위 윤핵관이나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쫓아내려고 한다는 프레임을 걸었는데 그건 팩트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대표인지 전 대표인지 이제 그 사람마다 다르게 부르는데요. 이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이라고 알려진 강신업 변호사까지 거명하기도 했던데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어디까지 나갈 것 같습니까? 내일 일단 기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언론 내일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든지 간에 인용이 되면은 그건 엄청난 법률적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불난집의 호떡집처럼 국힘당이 되겠죠. 근데 기각이 되더라도 싸워 나가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거 아니겠어요? 네. 기각을 하면은 동력은 떨어지겠지만 그렇게 그냥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만둘 것 같지는 않아요. 13일 날 그 격정 토로 65분 정도를 보게 되면 사실 뉴스는 제가 여의도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서 이 XX 저 XX 했다는 얘기는 저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뉴스가 아니었고요. 윤핵관에도 계급이 있다는 얘기도 그것도 뉴스가 아니고요. 단독 대좌도 동아일보 보도로 사실은 확인이 된 거나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뉴스는 사실 대통령을 비난을 하기는 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을 때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한 25점 정도밖에는 못 주겠다라는 얘기 정도 평가 같은 건 그리고 윤 정부가 무능하다,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런
평가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깜짝 놀랄 한 방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윤 대통령과는 뭔가 하여튼 끈을 이어놓고 나가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또 본인의 얘기도 안 했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좀 완전한 그리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만족스러운 회견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준석 대표의 힘은 언론 외에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루에 1개 내지는 2개 정도의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언론 플레이를 하게 될 거고 당원을 모집하는 걸 하게 될 거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 가기 때문에 이 상황이 쉽게 종료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가끔 한 방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방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뭐 정치평론하는 분들이 말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한 방은 없었다고 보고요. 만약에 앞으로 계속 있을 이 중장기전에서 한 방이 섞어져 나왔을 때 이 윤석열 정권은 정신없는 때가 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싸움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예.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지금 신경민 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이 XX 뭐 이런 말은 이미 많이 돌고 있었던 얘기다. 뭐 윤핵관 사이에도 계급이 있다는 얘기도 이미 돌았다. 그다음에 한 방이 또 있을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께서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지율이 낮은 것은 소위 이제 이준석 전 대표 때문에 당내 분란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복원이라든지 감세 정책이라든지 친기업 정책, 원전 살리는 거 이게 이 청와대 개방 뭐 이런 문제들이 단 100일 사이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이만큼 성과를 낸 대통령도 찾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당내 분란 이걸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비대위가 출범을 했고 비대위에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를 다시 뽑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는 이제 돌아올 자리도 없어지는 것이고 내일 있을 이제 그 가처분 이게 이제 인용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인용이 되지 않으면은 이제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혼자 돌아다니는 이런 가능성이 있고 커뮤니티라든지 우리 당 사이트를 봐도 그렇게 지지해주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 그래서 열기가 가라앉았고 당은 지금 차분하게 정기국회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는 걸 제가 전해드립니다. 네. 내일 이제 윤석열 대통령 100일 기자회견이 있고 어제는 광복절 경축사 발표됐고요. 인적 쇄신에 대해서는 실속 있게 내실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출근길 발언이었습니다. 자, 윤 대통령의 말을 오늘 발언을 듣고요. 두 분의 전망 평가 듣겠습니다. 보시죠. 국민의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기 위한 변화여야지 어떤 뭐 정치적인 그 득실을 따져서 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 제가 그동안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만은 휴가 기간부터 제 나름대로 생각해 놓은 것이 있고 국민을 위한 쇄신으로서 꼼꼼하게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변화를 줄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인적 쇄신이 아니라 오히려 측근 인사 보강에 나설 거라 합니다. 대통령 취임 후 지금껏 인사가 문제라고 수차례 지적하는데도 국민이 기대한 전면적 인적 쇄신과 국정 기조 전환은 또다시 묵살될 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성남 민심을 받들어 때를 놓지 말고 대통령실과 내각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면적인 내각의 인적 쇄신을 하라고 하는데요. 이제 100일밖에 안 됐고 장관을 새로 뽑으면 전부 또 청문회를 해야 되거든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랑 똑같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국정 기조를 전환해야 된다고 했는데 국정 기조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까 여러 가지 한미동맹서부터 뭐 감세 정책 쭉 원전 탈원전
폐기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적으로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또박또박 쌓이면서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대통령께서 꼭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개혁 조치들 이런 걸 뚜벅뚜벅 하다 보면 지지율도 차분하게 올라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인적 쇄신은 그 내각도 있지만 주로 이제 많이 거론된 것이 야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대통령실 쪽인 것 같거든요. 대통령실은 필요한 정도의 그 변화는 아마 하실 걸로 내일 100일 기자회견 하시게 되면 그 다음 날 네. 청와대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내각 이 정도 발표하는 게 그동안의 정치권의 관행이었습니다. 네. 아마 그 수순으로 하시지 않을까 싶고 인적 쇄신을 청와대 규모가 굉장히 작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네. 이 작은 규모를 전면적으로 쇄신하라 하는 건 좀 심한 요구 같고요. 네.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때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필요한 만큼의 쇄신을 하실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비서실장이 김대기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홍보수석은 안 바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대통령께서 최종 결심을 하셔야 될 사항이고 네. 크게 바꾸지 않더라도 수석 중에도 일부 변동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정치권에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신경민 전 의원님.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저 오늘 아침에 또 스태핑 얘기는 거의 안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네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 몇 사람도 뭐 거의 안 바꾸겠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약간 좀 땜빵식의 인사 정도는 하겠다라는 거고 오늘 교육비서관을 교체했더라고요. 네, 네. 그걸로 봐서는 이번에 그 박순애 장관 파동 문제, 학령 문제를 교육비서관에게 지금 책임을 지우고 사실은 문제는 박순애 장관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들어오게 됐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도대체 교통이나 환경이나 이 행정학을 했던 분이 갑자기 교육부 장관으로 들어와 가지고 또 파격적인 이제 지금까지 논란을 벌여서 역대 정권에서 해볼 수 없었던 그런 방안을 가지고 와가지고 대통령 입에서 해봅시다라는 얘기가 나는데 뒤집어진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리고 본인의 흠결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고 지금 일부만 드러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부총리라는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를 규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교육비서관 하나를 탁 치면서 그걸로 끝내려고 지금 하는 판이거든요. 그렇다면 뭐 당정용 그리고 본인까지 포함해서 이 4개 분야를 바꾸겠다는 의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하더라도 극히 일부분 그리고 또 엉뚱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가지고 그냥 땜질하는 식으로 덮는 식으로 하겠다는 의사 표현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내일 회견을 해도 아마 그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까 짐작이 갑니다. 네. 자, 내일 10시에 있을 취임 100일 기자회견 그리고 아마 이제 박 의원님이 전망하신 대로 그 다음 날 있을 인사 발표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자, 끝으로요. 민주당은 오늘 논란의 당원 80조를 개정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용이다라는 논란이 있었던 내용이죠. 자, 우선 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글쎄 그게 이제 기소만 되면 당직에서 못하게 만드는 조항을 없애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게 저희 당에는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게 정치권의 그 부정부패로 기소된 사람들을 빼내서 정치권을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가 양당에 반영된 것인데 꼭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이 딱 걸리니까 그걸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역사적인 큰 흐름으로 볼 때 정치를 후퇴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신 전 의원님. 그래서 저도 뭐 잘한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그 당시에 만들 때 그 개인의 리스크가 그 당시에 뭐 여러 가지 부정부패 케이스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건 개인의 리스크가 당의 리스크로 가서는 안 되니까 일단 기소 단계에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무죄가 나거나 그러면은 권리는 복원시켜주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양당에 다 반영이 된 건데 지금 시점이 별로 좋지 않아요. 리스크 투성이인 대표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이걸 고치겠다. 그리고 이미 그 조항에는 정치적인 수사를 받았으면 구제해 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걸까지도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가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혹시 국힘당이 따라올지 제가 좀 두렵습니다. 네. 따라가실 가능성은 없습니까? 저희는 뭐 전혀 없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제 기존 당원 80조는 기소가 되면 일단 당무를 정지하는 그렇고 이번에 이제 개정되는 안은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정지하겠다 이렇게 이제 바꾸기로 결의가 된 것입니다. 강훈식 의원은 왜 중도 사퇴한 겁니까? 강훈식 의원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충청도 지역에서 본인의 지역구고 앞으로 정치적 미래를 충청도에서 펴고 싶어 하는데 네. 충청도에서 뭐 열심히 했고요. 네. 사실 충청도를 중점으로 당대표 선거운동을 했고요. 네.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박용진 후보를 이겼습니다. 네. 아주 근소한 차이긴 하지만 그래서 강 후보는 본인의 소기의 목적을 다 달성했고요. 네. 그리고 단일화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없었고요. 그 이재명 후보를 조금이라도 미력이나마 뭐 도와준 거죠. 네. 여권에서는 이재명 그 대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맞습니까? 바라는 거를 떠나서 이미 뭐 확정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고 뭐하고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 얘기는 이미 13일 날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거 아닙니까? 박수영 의원님 이제 윤핵관 호소인으로 이제 지칭되셨는데 아까 이준석 대표가 열세 지역에 나가라 수도권 열세든 뭐 나가라라고 하는데 혹시 그럴 생각 없으십니까? 그거는 이제 정치를 공학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나온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지역 구민들이 좋아하는 사람, 지역구에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당선이 돼서 지역구를 위해서 일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거든요. 네. 마치 대표가 찍어서 어디 보내면 어디 넣으면 거기 나가서 출마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정치를 주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당 대표 중심, 당직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공학적인 사고에 불과합니다. 네. 그런 오만한 생각 자체가 지금 정치에는 맞지 않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예. 주위에서 저렇게 그 이준석 대표 회견한 뒤에 주위에서는 또는 지역구에서는 어떤 반응들이 많던가요? 지역구에서는 뭐 전혀 뭐 대꾸할 가치가 없다,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생각들 많이 주시고 저한테도 뭐 그런 전화나 문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네. 굳이 대응할 필요도 없는 엉터리 얘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주종을 이루었습니다. 예. 여론조사에서는 누구한테 책임이 더 있냐 하면은 이준석 대표보다는 윤핵관한테 더 있다라는 게 응답이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여론조사는 뭐 여러 가지 변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컨벤션 효과,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하게 따박따박 가면서 대통령 지지율을 올려가는 것이 개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자, 오늘도 전국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움직여 주기를 바랍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님, 신경민 민주당 전 의원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젯밤 서울 수유동에서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체가 든 지갑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승용차에서 내린 남성이 떨어뜨린 건데 YTN 취재진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단독으로 확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네, 오피스텔 경비원이 우연히 지갑을 주웠는데 거기에 마약이 들어있었다고요? 네,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수유동에 있는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입구 앞에 자동차 한 대가 멈춰섭니다. 곧이어 자동차에서 남성이 내리며 가방을 매는데요. 이 과정에서 자동차 옆으로 검은색 물체가 하나 떨어집니다. 영상만 봐서는 고의로 던진 것인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인지는 다소 불명확합니다. 이 남성은 다른 데로 이동했다가 5분 만에 다시 돌아와 자동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이후 해당 오피스텔 경비원이 순찰하다가 이를 주었는데요. 검은색 물체는 지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갑 안에서 마약처럼 보이는 흰색 가루가 든 봉투가 발견됐습니다. 경비원은 곧바로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이 흰색 가루를 간이 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온 거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가루의 정확한 성분 분석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맡겼고
해당 지갑을 떨어뜨리고 간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계속된 폭우로 전국에서 주택과 상가가 15,000동 넘게 침수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침수된 주택과 상가는 15,660여 동입니다. 이 가운데 서울이 14,000여 건으로 대부분이었고 인천이 560여 건, 경기 200여 건, 충남 130여 건 순입니다. 서울의 침수 건수는 동작구와 영등포구 피해 조사에 따라 직전 집계보다 6,700건가량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최근 집중호우로 사망자가 발생한 반지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 대책의 하나로 재취약주택의 개보수와 이주 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고시원 같은 비주택 46만여 가구, 지하나 반지하 33만여 가구 등 여전히 많은 취약계층이 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재취약주택은 정부에서 사들인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다시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입이 어려운 경우 침수 방지 시설이나 여닫이 방범창 설치 등 안전 보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66년 전 북측에서 살던 소년이 북파 공작원에 의해 남측으로 끌려왔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가족들과 생이별한 뒤 평생 동안 감시를 받으며 살아왔는데 80이 넘어서야 국가가 강제로 납치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황윤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3년이 지난 1956년 10월 북한 황해도 용현군 해안가에서 동생 4명과 살고 있던 19살 김주삼군 집에 낯선 복장을 한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남측에서 침투시킨 북파 공작원들이었습니다. 동생들하고 자고 있는데 여기 국방군이 총 들고 들어와서 내 동생들은 어리니까 그만두고 나만 이제 크니까 나만 데리고 왔지. 총 들고 들어왔어요. 목선에 태워져 백령도와 인천을 거쳐 도착한 곳은 서울 오류동의 공군 25첩보대. 한국전쟁 중에 창설된 곳인데 서해 5도를 통해 공작원을 북한으로 침투시키는 임무를 맡았던 부대였습니다. 부대 공작원들은 김 씨에게 황해도 주변의 큰 다리를 포함한 지형 정보와 인민군 부대 위치 등을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무려 1년 동안 진행된 조사가 끝난 뒤에도 김 씨는 다시 3년 동안 부대에서 보수도 없이 잡일을 하거나 차량을 고치면서 노역해야 했습니다. 북쪽에다 대고서 설명을 붙잡고서 소리 안 내고 우는 거예요. 그걸 내가 여러 번 봤어요. 1961년 4년여 만에 부대 밖을 나서는 24살 김 씨에게 주어진 건 대한민국 국적과 부대 주소로 된 새 호적 등본. 낯선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했지만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간첩으로 의심받았고 평생 족쇄와 다름없는 감시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하우스에 살았어요. 거기다 이제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 어떤 형사는 신발 신고 방에 들어와서 다 이렇게 훑어보고 그랬거든. 김 씨처럼 북에서 남으로 또는 남에서 북으로 강제 납치된 주민들이 다수 있다는 증언이나 논문이 있긴 하지만 그 규모가 제대로 파악된 적은 없습니다. 상호가 이렇게 침투를 해서 납치를 한다든가 이런 공작들을 벌인 사례들이 다시 있었을 거로 짐작이 되고 김 씨는 60여 년이 훌쩍 지난 재작년에야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이 납치됐다는 증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진실화해위원회를 찾아 진실규명을 요청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1년 3개월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 등을 통해 북파 공작원 출신 군인이 국가에 제출한 서면 등을 확보한 결과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어 국가의 사과와 김 씨에 대한 명예회복, 북한 가족과의 상봉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지금도 저녁에 밤을 꼬박 세울 때 있어요. 그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지금도 밤을 꼬박 세워요. 가족이 만날 수는 없으니까. 85살 노인이 된 뒤에야 납치 사실을 인정받은 김 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국립대 가운데 처음으로 충남대학교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충남대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광복절인 어젯밤 대전 유성구 충남대 서문 인근 교정에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강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녀상 건립은 지난 2017년 추진위가 결성된 지 5년 만입니다. 추진위 측은 교내 구성원 92.6%가 소녀상 건립을 찬성해 교내 건립을 전제로 건립기금 모금이 진행됐지만 대학 본부의 미온적 태도 등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강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환전한 달러 가운데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가 무더기로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해외여행 후 남은 달러를 환전하려다가 낭패를 겪은 전직 경찰관은 은행 직원의 범행을 의심하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차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캄보디아 여행에 앞서 환전을 위해 지난 3월 시중은행을 찾은 퇴직 경찰관 50대 A씨. 통장에 있던 예금 가운데 100만 원을 달러로 바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도 2,000달러를 환전한 A씨는 여행을 마치고 남은 돈을 우리 돈으로 바꾸려다가 환전을 거절당했습니다. A씨가 가져온 달러 가운데 100달러 지폐 7장이 위조 지폐였습니다. A씨는 여행 중 누군가로부터 100달러 지폐를 받았거나 교환한 사실이 없다며 은행에서 위조 지폐를 지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은행의 환전 기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달러를 환전을 하면은 외화 환전이라고 기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금 인출이라고 기재된 부분이 지극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A씨가 환전 당시에 은행으로부터 받은 영수증입니다. 2,000달러를 환전한 영수증과 금융거래 기록은 A씨의 명의와 거래 금액 등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우리 돈 100만 원을 환전한 영수증에는 이름과 계좌번호가 빠져 있고 고객 등급과 거래 금액도 실제와 다르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마저도 환전 당시에는 지급하지 않았다가 위조 지폐가 발견되고 나서야 A씨에게 보내왔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100만 원을 환전할 당시 위조 지폐가 지급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은행 측은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지폐 개수기를 통해 위조 여부를 감별한 뒤에 지급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은행 측의 설명입니다. 또 100만 원을 환전한 영수증이 실제 금융 기록과 다른 건 은행원의 업무상 실수라며 위조 지폐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A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달러를 바꿔치기 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100달러 위조 지폐가 어떤 경로로 시중에 들어왔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차상입니다. 북한 비핵화를 전제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미국 정부는 강력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의 강력한 동맹 구축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미 국무부는 지지의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이 구상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Well, we strongly support the ROK's aim to open a path for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Pyongyang, and will continue to coordinate closely with the Yoon administration to this end. 다만 북한과 대화를 위해 먼저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자 질문에 가정을 전제로 답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해 대화 신호를 보냈지만 북한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일 3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은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와 궤를 함께한 겁니다. Tr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and among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Japan is critical, both for our shared security and for advancing our common interests in defending freedom and democracy. 한미일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한 차원 높은 3국 동맹 구축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보낸 광복절 축하 메시지에서도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두 나라 파트너십 확대를 바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중기입니다.
통일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공개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북한이 호응해오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의 공동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제의에 북한이 호응할 것을 촉구하며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을 직접 제의했기 때문에 일단 북한의 호응을 기다려보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북에 제의할지는 앞으로 남북 관계와 한반도 상황을 봐가며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캠핑카가 도넛 가게로 돌진해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미국 현지 언론은 현지 시각 15일 아침 7시쯤 콜로라도주 덴버 교외의 레이크 우드시에서 캠핑카가 도넛 가게를 덮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사고로 캠핑카에 타고 있던 4명 가운데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도넛 가게 안에 있던 여러 명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양의 머리를 흔들면서 개고기를 가장 열심히 팔았고 가장 잘 팔았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하면서 사진 찍었던 사람들이 대머리가 이 윤핵관을 말하는 거잖아요. 개고기. 네, 개고기. 개머리는 나도 개머리. 개고기는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고기를 파는 상인이 아니라 개고기라는 것은 우리가 걸었던 많은 가치들이 사실은 최근에 조정되고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양태를 이야기한 것이지 개고기가 사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양머리가 아니고요.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울먹울먹하면서 그렇게 고생해서 대통령 만들어 주었더니 정작 그 사람은 사석에서 자기를 향해 이 새끼 저 새끼 했다더라. 참 잔인한 것이 정치라고 하지만 윤망징창. 윤석열 정부가 워낙 엉망진창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생긴 일입니다. 화구원 날 윤핵관과 이준석의 드자비 싸움을 하다 보니 지지율이 곤두박질 친 덕분이기도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 참 이상합니다. 새로운 민주당에 대한 기대로 활기가 넘치고 설레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불안하고 마음 졸이고 있습니다. 1위 후보는 역대 최고 득표율을 했는데 우리 당원들의 투표율은 최저 투표율입니다. 압도적 높은 득표율도 감사드립니다만 당원 동지 여러분, 사상 최대의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민주당이 당원 중심의 민주정당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조홍천 어디고 장철민 의원이고 분명히 지금 이제 전당대회가 이제 한 반쯤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약간 이제 흥행이 좀 저조하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전당대회가 흥행이 대박이 났죠? 제가 볼 때 아마 가장 극적인 흥행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됐을 때 전당대회가 가장 흥미롭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도 좀 잘렸잖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인생 무상, 흥행 무상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서울은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다시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반면 남해안 지역은 여전히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밤사이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추가적인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정체전선은 남해안 부근까지 남하하면서 내륙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해안 지역의 비는 내일 오후까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 많은 곳에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집중되겠고요. 그 밖에 남부지방에는 5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22도, 대구는 24도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서울 낮 기온 30도, 대전 31도, 부산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 한때 경기 동부와 영서,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